먼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 개편 전망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나 이런 부분, 그리고 디지털 부분 등등등이 중심 환경 부분까지 들어가서 이제 큰 축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글로벌 밸류 체인은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더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질문은 김동완 소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변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2021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2020년 12월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변화와 회기가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사실 4년 전 2016년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 세계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세계화의 어떤 그 분위기가 잡혔었죠. 미국의 무역 장벽, 또 중국과의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무역 갈등, 그걸 넘어서는 패권 전쟁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이 4년 동안 전개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분절화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간 글로벌 팬데믹이 이 분절화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 11월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게,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현실화되면서 다시 세계는 반세계화에 대한 다른 반작용, 즉 세계화로의 복귀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잡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코로나19가 분절화, 그러니까 이 분절화는 앞서 발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생산과 소비, 유통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밸류 체인 속에서 유통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더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게, 물론 어느 기업이나 위기나 기회에 공존하는 어떤 역할을 할 텐데, 위기는 어떤 것들이고 또 그 가운데로 찾을 기회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지난 3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이렇게 팔로우업 해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또 뭐 현대차 같은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거나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건 뭐냐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비교적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세일즈 인센티브 같은 걸 절약하면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그냥 쉽게 선택되어지는 그런 상품 구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3분기 우리 기업들의 그 종합적인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고 4분기에도 아마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반면에 우리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중간재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제 아마도 이 세계 공장 역할, 그러니까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재를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역할에서 아마도 핵심 부품이나 소재, 장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중간재 산업이라는 산업재 쪽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좀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 중에 하나가, 앞서 저희 일부에서도 리쇼어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탈중국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값싼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등등등으로 좀 효율적인 면에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제 좀 저렴한 국가들로 글로벌로 나눴다면, 다시 중국을 벗어나서
돌아오는 이런 재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탈중국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도대체 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산 거점의 탈중국화는 사실 뭐 최근의 트렌드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노동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1차적으로 섬유나 특히 봉제나 이런 상당히 생산 비용이 낮아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이전을 해갔고요. 2010년대 이제 중반을 넘었으면은 어느 정도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전자 부분도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로 옮겨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 거점의 탈중국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팍스콘이 이제 생산 기지를 조정한 케이스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게 팍스콘이 최근에 이제 완전한 탈중국화는 아닌데 이제 베트남의 투자나 인도에도 아마 투자 결정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겠다. 일종의 생산 거점의 탈중국화인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에서의 생산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걸겠다. 결국 미국의 기술을 중국 내에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기술 패권과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탈중국화인데 그러한 점은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좀 일어나는 좀 많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탈중국화인데 이러한 생산 시설의 탈중국화에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탈중국화를 일단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중국뿐만 아니죠. 이렇게 해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본국이 아니라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이렇게 제조를 하고 이러던 업체들이 다시 본국으로 그 생산 거점을 옮기는 일명 리쇼어링 현상이 점점 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당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는 요인을 일단 뭐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4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쇼어링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시장 접근성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미국으로 제일 많이 뛰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시장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기업들이 효율성을 가지고 낮은 생산 비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원자재 구입이 쉽거나 아니면 물류비가 낮추거나 아니면 4차 산업이 발달돼서 제조 그런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가 그 지난 오바마 정부나 트럼프 정부처럼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리쇼어링 정책을 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바마 때는 유턴 비용의 20%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때는 법인세율을 21%까지 낮춘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된 공급망 안정성 아까 그건 그렇죠. 노지한 박사님께서 아마 발표하신 거 그런 것처럼 큰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치사실이 변하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이미 변하고 있던 가치사실 이 상황에서 지금을 기회로 삼을 만한 유망한 업종이나 뭐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길이 좀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어려우시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아까도 지금 뭐 리쇼링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게 다 업종별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직은 분석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코로나든 뭐 그로 인한 뭐 GBC 변화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모든 거 이제 융합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 전통산업 분야와 IT와의 융합될 수 있는 접점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부각이 됐지만 그 생산 물류 쪽이 또 IT와 결합되는 부분 그런 쪽이 많이 유망할 것 같고요. 특히 그 아까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GVC 디지털라이제이션 이슈가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대기업하고 1차 협력사 간에는 조금 이렇게 시도가 돼서 구축된 부분도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실 2, 3차는 굉장히 어렵고 참 파악조차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팬데믹이 이번에 끝나지 않고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에 대비했을 때 이거를 뭐 특정 산업으로 국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소기업 그 생산 수출이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